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블랙아담 속에 등장하게 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결성된 슈퍼히어로 그룹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과연 그들은 영화 블랙아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영화 블랙아담은 DCU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블랙아담 속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다뤄보도록 하죠. 영화 블랙아담 속에 등장하게 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코믹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관객들에겐 매우 생소한 캐릭터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화 블랙아담을 통해 그 매력에 빠지게 된다면 많은 관객들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 햄릿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드릴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영화 블랙아담이 더욱더 재미있고 풍부한 관람이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DC 코믹스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믹북의 황금기라 불린 골든에이지 시대를 책임졌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1940년 12월 올스타 코믹스 3호에서 데뷔한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더 브레이브 엔더볼드 28호에서 데뷔한 저스티스 리그보다 20년, 마블의 어벤져스보다도 23년 앞서 탄생된 최초의 슈퍼히어로 그룹이란 것이죠. We're the Justice Society of America. 2차 세계대전에 활동했던 영웅들인 만큼 그들은 수많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만화 속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미디어 작품들 속에서 표현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역사적인 위인들처럼 장엄하고 엄숙하게 묘사되고 있죠. The Flash, Dr. Fate, they were my friends. 그들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찍어낸 단체 사진은 현대인들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과 동시에 코믹북의 인기 또한 점차 식게 되면서 만화책의 황금기인 골든에이지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슈퍼히어로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들의 플레임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라는 것이죠. The JSA? Justice Society of America. Yeah, I know it. 미국의 이름을 걸고 2차 세계대전에서 싸워왔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는 줄여서 JSA라고 불려지는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The Justice Society of America was before your time. I know who they are. Well, they didn't exactly quit. Starman and the JSA died saving the world. 시간이 흘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사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라고도 불려지게 된 것이죠. Our forum is sitting around the table tonight, and we need an odd number in case of a tie. 그렇기 때문에 만화 속에서 불려지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와 영화 블랙아담 속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You don't need passports. You're the Justice Society.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저스티스 리그 플레임도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였지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처럼 미국에 국한하지 않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영화 블랙아담 속에 등장하게 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멤버 구성은 정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초창기에 활동했던 원년 멤버 호크맨과 닥터 페이트, 세대가 교체된 멤버 아톰 스매셔와 사이클론으로 새롭게 편성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인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영화 블랙아담이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다룬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Cyclone, Smasher, now is your time.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들을 추려보자면
영화 블랙아담 속에 등장하게 될 호크맨과 닥터 페이트, 1대 플래시 제이 게릭과 1대 그린랜턴 앨런 스컷, 1시간 동안 초인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아워맨과 1대 아톰 알프렛, 특수 고고를 장착한 맹인 슈퍼히어로 닥터 미드나이트와 복싱 챔피언 와일드캣, 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타맨과 우주적 존재 스펙터, 꿈을 통해 범죄자를 잡는 샌드맨과 깡통을 뒤집어 쓴 아줌마 레드 토네이도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캐릭터들이 많지만 개성이 뚜렷한 슈퍼히어로들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특징만 파악하고 계셔도 충분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오래된 역사를 뒤돌아보며 영화 블랙아담 속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설정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의 황금기인 골든에이지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슈퍼히어로의 은빛 시대, 실버 에이지가 찾아오게 되죠. It will be a different age than ours, Clark. A silver age of heroism. 그 역할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있다면 1대 플래시 제이 게릭과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일 겁니다. 1961년 9월 플래시 오브 더 투 월드라는 만화책을 통해 베리 앨런이 다른 지구에 있는 플래시 제이 게릭을 만나게 되면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만화책에서 부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되죠. 바로 베리 앨런이 살고 있는 곳을 지구 1, 제이 게릭이 살고 있는 곳을 지구 2로 설정함과 동시에 저스티스 리그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세계관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화책 속에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도입한 역사적인 첫사례인 것이죠. Please, do you know a way for me to get back home? Back to my universe? This is the multiverse theory. You're not making this up, right?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DC 확장 유니버스에서는 저스티스 리그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같은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거스 국장 아만다 월러와 공조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Are you the devil? Maybe. 아거스는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와 슈퍼빌런의 막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자들을 이용해 태스크포스 X를 창설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만다 월러의 친딸 아데바요가 직접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아거스가 범죄자들을 비밀 임무에 투입시킨 장본인으로 폭로가 된 상태입니다. Criminals are undertaking dangerous missions for the United States in exchange for time off their sentences. 그렇기 때문에 아거스 국장 아만다 월러는 당분간 범죄자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슈퍼히어로들과 합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Mom, there are way more butterflies than we thought. Maybe you could call in the Justice League. DC 확장 유니버스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 저스티스 리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o fuck another fish, asshole! I'm so fucking sick of that rumor. Not a rumor. 그들은 바로 아만다 월러의 명령으로 피스메이커를 돕기 위해 출동하게 된 것이었죠. 영화 블랙아담에서도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아만다 월러의 명령으로 고대 국가 칸다크로 향하게 되죠. Hi there. 무엇보다 그들은 5000년 만에 깨어난 블랙아담을 생포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관리하는 아거스 요원은 에밀리아 하코트라는 것입니다. 에밀리아 하코트는 2016년 11월 DC 리버스 작품인 수어사이드 스쿼드 2호에서 데뷔한 캐릭터이죠. 그녀는 NSA 요원으로도 활동함과 동시에 아거스의 태스크포스 X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월등한 무술 실력을 갖춘 전문 저격수입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처음으로 실사화된 에밀리아 하코트는 아거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지만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는 직접 위험한 임무에도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게다가 에밀리아 하코트는 피스메이커와 함께 임무 수행 도중 큰 부상을 입게 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맡게 된 새로운 임무가 바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투입된 칸다크 관련 업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저스티스 리그보다 더 오래된 슈퍼히어로 그룹이란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영화 블랙아담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관련된 4권의 단편 만화를 출간하였죠. 바로 이 책 속에서 4명의 멤버로 구성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어떤 식으로 모이게 되었는지 설명하며 영화 블랙아담의 시간대로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사이클론과 아톰 스매셔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부터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꽤 오래전에 팀을 해체했다가 비교적 최근 다시 멤버들을 모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You two hang back till we call you. Where the anvil, you're the hand. You just dropped the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DC 확장 유니버스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다룬 4권의 단편 만화책을 바탕으로 그들이 영화 블랙아담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리더 호크맨을 소개하겠습니다. 호크맨은 1940년 1월 플래시 코믹스 1호에서 데뷔한 캐릭터이죠.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상남자 호크맨에게는 굉장히 여러가지 설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쿠프 왕자가 저주로 인해 환생을 거듭하게 되었다는 설정과 두 번째로 타나가라 행성에서 지구로 오게 된 외계인이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DC 코믹스는 이 두 가지 설정을 적절히 섞어낸 결과물을 탄생시키게 되죠. 2001년 1월 JSA 22호를 통해 지구 이집트에 추락한 타나가라 행성의 우주선을 쿠프 왕자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 우주선을 함께 발견한 인물이 바로 블랙아담이라는 것이죠. 호크맨의 전생인물인 쿠프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왕자라면 Father, we bring this tribute to the protector of all we see and know, Horus. 블랙아담은 칸다크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크맨과 블랙아담은 영화 속에서도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더러 블랙아담과 일면식이 없는 저스티스 리그보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호크맨이 리더인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칸다크에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한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죠. I told you stop killing people. They look alive to me. I know it got lost in all the confusion, but we still have some issues to settle here. 하지만 호크맨이 블랙아담과 완전히 모르는 관계인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데 영화 설정상 블랙아담은 칸다크의 노예였다가 가족의 복수를 위해 7대제를 세상에 풀어놓으면서 폭군으로부터 칸다크를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But long ago, we chose a champion, and we chose recklessly. 블랙아담은 칸다크의 수도를 죽은 아내의 이름인 시루타로 짓게 되면서 왕자에 앉게 되지만 그에게 힘을 주었던 대마법사 마마라가는 공허한 우주 속에 그를 가두게 되면서 7대제 또한 다시 봉인시키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칸다크 주변 국가였던 이집트에서는 사라진 블랙아담과 교류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호크맨이란 캐릭터를 이해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가 착용하고 있는 코스튬이죠. 금색으로 지장된 호크맨의 코스튬과 무기는 엔스메탈이라는 희귀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게 해주는 엔스메탈은 9번째 금속이라고도 불려지는데 바로 이집트에 추락했었던 타나가라 행성의 우주선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쿠프 왕자는 엔스메탈을 이용해서 수많은 장신구와 무기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는 엔스메탈로 만들어진 무기로 인해 살해당하게 되면서 환생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Shi'ar, it's me, Khufu.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쿠프는 사랑하던 여인과 함께 살해를 당했다는 것인데 바로 샤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Horus, your children need you now. I will wait for eternity. 저주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쿠프 왕자와 샤이라는 환생을 거듭하는 운명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환생을 거듭한 쿠프는 현 시대의 고고학자 카토올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전생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카토올은 지금까지 환생을 거듭하면서 터득한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엄청난 과학기술력을 가지게 되죠. 영화 블랙아담에서도 그가 엔스메탈로 발명한 최첨단 장비와 비행선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블랙아담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단편 만화책 속 호크맨은 해체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멤버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희귀한 물질이 전시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엔스메탈보다도 방대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이터늄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죠. Eternium. Eternium? Eternium is a multiversal element? And what is Eternium supposed to be? 바로 챔피언이라고도 불려지는 이터늄은 샤잠과 블랙아담의 코스튬 에너지 동력인 번개 문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Okay, clearly we gotta give you a lightning themed superhero name. 만화 속에서 표현된 이터늄은 영화 샤잠에서도 등장한 영혼의 바위에 깃든 에너지 광석이죠.
무엇보다 모든 마법의 힘이 깃든 물질인 만큼 다양한 멀티버스의 포털을 열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영화 샤잠에서도 영혼의 바위에 박혀져 있던 멀티버스의 문들이 이터늄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터늄을 가슴에 장착한 샤잠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블랙아담 속에 등장하는 인터갱이 호크맨이 있던 박물관에 전시된 이터늄을 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행히 호크맨의 화력으로 이터늄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DC 확장 유니버스의 인터갱은 무슨 이유로 이터늄을 훔치려고 했으며 그들은 원작 속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인터갱이 처음으로 언급된 작품은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부터였죠. HBO 맥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드라마 피스메이커는 영화 블랙아담 직전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공유하는 연관성 또한 존재하죠. 드라마 피스메이커는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부상을 입었던 크리스토퍼 스미스의 복귀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Waller knows we double-crossed her and she's getting back at us by saddling us with this douchebag. Yep. 감옥이 아닌 자유를 대가로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된 피스메이커는 외계인 버터플라이 종족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Our kind traveled here from a planet that had become unlivable.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드라마 속에서 영화 블랙아담과 관련된 중요한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인터갱이라는 테러 조직이 DC 코믹스의 가상국가이자 블랙아담의 고향 칸다크의 국가적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였죠. 그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드라마 피스메이커 속 이스터에그이지만 영화 블랙아담 타임라인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블랙아담 예고편 속 외계기술력으로 무장한 우주선을 타고 있는 군인들이 바로 인터갱이란 존재들이죠. 인터갱은 1970년 10월 슈퍼맨의 친구 지미 올슨 133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테러 집단입니다. 전설적인 만화작가 제커비가 탄생시킨 인터갱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과 대적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들을 어느 외계 문명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죠.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던 다크사이드가 통치하고 있는 아포칼립스로부터였습니다. 영화 블랙아담을 통해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인터갱은 원작 속에서 브루노 메나임이란 남자가 이끄는 메트로폴리스의 범죄 조직이었죠. Rye, whiskey, double. Right away, Mr. Manheim. I bet he's not, Mr. Businessman.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화 세계관뿐만 아니라 CW 드라마 세계관에서도 브루노 메나임이란 존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갱이란 테러 조직의 역할이 DC 유니버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anted to talk to you about Bruno Mannheim, the head of Intergang. 그렇다면 원작 속 인터갱은 어떠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터갱이란 범죄 조직은 브루노 메나임이란 남자가 이끄는 메트로폴리스의 평범한 갱단이었습니다. I keep telling you guys, Intergang needs real armamen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메트로폴리스에서 인터갱이란 존재를 운영하고 있던 브루노 메나임이 아포칼립스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공급받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슈퍼맨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다크사이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배할 수 있는 반생명 방정식을 찾기 위해 수많은 행성들을 정복해 나갔고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이젠 지구를 침공할 차례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크립토니언 슈퍼맨이 인간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제거해야만 했죠. Send me back to Earth, Darkseid. Let me put Intergang back together. I've learned a lot here on Apocalypse. 아포칼립스는 슈퍼맨의 주요 활동 지역인 메트로폴리스 범죄 조직 인터갱들에게 최첨단 무기를 지급하게 되면서 슈퍼맨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외계 기술력으로 무장한 인터갱은 블랙아담이 통치하고 있던 고대 국가 칸다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블랙아담 속에 등장한 칸다크란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블랙아담은 칸다크를 인터갱으로부터 다시 한번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협력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작 속에서 블랙아담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멤버 사이클론 맥시넌클을 소개하겠습니다. 맥시넌클은 1996년 6월 알렉스 로스가 작화를 그려낸 킹덤 컴 2호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이죠.
사실 그때는 사이클론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레드 토네이도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4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3호를 통해 사이클론 맥신 헝클이란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녀에 대한 자세한 기원 또한 소개가 되었죠. 사이클론이란 캐릭터의 제대로 된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헝클이란 이름에 대한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DC 코믹스에서 바람을 다룰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인공지능 로봇 레드 토네이도가 가장 대표적인 슈퍼히어로이죠. 하지만 로봇으로 만들어진 레드 토네이도 이전에 그 이름을 먼저 사용했던 골든에이지 시대의 슈퍼히어로가 존재합니다. And I gotta say that Abigail Hunkle doesn't exactly strike fear in this hero's heart. 바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명예 멤버이자 본부를 관리하는 최초의 레드 토네이도 아비게일 헝클이죠. 아비게일 헝클은 1939년 6월 올 아메리카 코믹스 3호에서 데뷔한 최초의 여성 슈퍼히어로 중 하나입니다. 마 헝클로도 불려지는 아비게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죠. 여성 슈퍼히어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원더우먼보다도 2년 앞서 코믹스에서 데뷔한 레드 토네이도는 마을을 괴롭히는 갱단을 물리치기 위해 양동이를 쓴 아줌마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게 됩니다. 마운클은 수많은 세월 동안 레드 토네이도로 활동하며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도 하죠. 바로 영화 블랙아담 속에서 등장하게 된 사이클론 맥신 헝클은 레드 토네이도 마운클의 손녀인 것이죠.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이클론 단편 만화 속에서 맥신 헝클은 어린 시절부터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존경하는 광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들 중에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호크맨을 가장 좋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녀는 유전자 실험을 통해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설정이 사이클론 단편 만화 속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DC 확장 유니버스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최근에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스타 연구소에 대한 흥미로운 활동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I'm a superhero! DC 코믹스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기술 업체인 스타 연구소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였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던 스타 연구소는 슈퍼히어로를 일컫는 메타휴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 폴카도트맨으로부터 밝혀지게 되죠. My mother was a scientist at Star Labs and she was obsessed with turning me and my brothers and sisters into superheroes. 앞으로 스타 연구소에 대한 설정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사이클론 맥신 헝클 또한 스타 연구소와 같은 과학업체에서 능력을 얻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바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우상이었던 호크맨에게 직접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 권유를 받으면서 사이클론의 단편 만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이클론과 같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멤버로 발탁된 아톰 스매셔 알버트 로스스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스매셔 알버트 로스스틴은 1985년 9월 올스타 스쿼드 25호에서 데뷔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멤버이죠. 그는 몸속에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집을 거대하게 키울 수 있는 슈퍼히어로입니다. That's where you'll find your Atom Smasher. Because he absorbs atomic power, smashes. 아톰 스매셔란 캐릭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창단 멤버인 1대 아톰 알버트 프렛을 먼저 알아봐야 하죠. 1대 아톰 알프렛은 1940년 10월 올 아메리칸 코믹스 19호에서 처음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왜소한 체형을 극복하기 위해 오로지 극한의 체력 단련으로 슈퍼히어로가 된 캐릭터이죠. 시간이 흘러 알프렛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슈퍼 빌런과 싸우게 되면서 토륨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그 후로 초능력이 없던 그에게 원자력의 방대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1대 아톰과 싸웠던 슈퍼빌런 사이클로트론은 아톰 스매셔 알버트 로스틴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이죠. 바로 아톰 스매셔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방사선 유전자를 물려받은 슈퍼히어로라는 것입니다. So the victim, his name's Al Rothstein. He's a welder here at the nuclear plant. 하지만 슈퍼빌런이었던 사이클로트론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데 1대 아톰 알프렛은 그의 숭고한 죽음을 기억하며 그의 외손자인 알버트 로스틴을 대부로서 거두게 된 것이죠. 영화 블랙아담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단편 만화 속에서 1대 아톰 알프렛은 원작과 똑같이 알버트 로스틴의 대부로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DC 확장 유니버스 세계관의 1대 아톰 알프렛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멤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만화 속에서 알버트 로스티는 1대 아톰 알프렛처럼 멋진 코스튬을 입고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고 싶어 했죠. 문제는 몸이 거대해지면서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알버트 로스티는 언제나 알몸으로 자경단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톰 스매셔는 수많은 DC 코믹스 작품 속에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알버트 로스틴이 주로 맡은 임무는 수많은 적들의 병력을 통제하는 것이었죠. 바로 거대한 몸집으로 작은 적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톰 스매셔의 주요 액션 포인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톰 스매셔는 다양한 만화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정의를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아톰 스매셔에게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인물이 바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멤버였던 블랙아담이었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가 확정된 JSA 블랙레인이란 만화책 내용은 영화 블랙아담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져 있을 뿐더러 아톰 스매셔란 캐릭터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려낸 명작 중의 명작이죠. 엄격한 도덕적 규범 아래 활동했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서 탈퇴한 블랙아담과 아톰 스매셔는 블랙 레인 그룹이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면서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칸다크를 탈환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의와 불의의 갈림길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아톰 스매셔의 심적 상태를 탐구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바로 원작 속에서 절친한 사이였던 블랙아담과 아톰 스매셔가 영화 블랙아담에서는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지도 기대 포인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화를 관람 후 원작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선 JSA 블랙 레인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단편 만화책으로 돌아와 거대한 알몸으로 자경단 활동을 하던 알버트 로스티는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호크맨이 보낸 1대 아톰의 최첨단 슈트였죠. 그렇게 아톰 스매셔를 다룬 단편 만화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가입된 알버트 로스틴의 시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원년 멤버 닥터 페이트 켄트 넬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페이트 켄트 넬슨은 1940년 5월 모어폰 코믹스 55호에서 등장한 슈퍼히어로입니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23년 앞서 탄생된 캐릭터인과 동시에 마법을 쓰는 수많은 슈퍼히어로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닥터 페이트가 쓰고 있는 운명의 헬멧은 다양한 세대를 걸쳐 물려지게 되죠. 수많은 닥터 페이트들이 존재하지만 고고학자 켄트 넬슨에게는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Let me show you, my friend. DC 코믹스 속에서 다양한 설정이 존재하는 닥터 페이트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혼돈에 맞서는 질서의 군주라는 것이죠. 나부의 영혼이 깃든 운명의 헬멧에게는 숙주가 될 인간의 몸이 필요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고고학자 켄트 넬슨이었습니다. 닥터 페이트를 다룬 미디어 작품들 속에서 켄트 넬슨은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TikTok. The hour man's run out. The enemy's split. No, he doesn't. 멀리서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묘사되지만 그는 운명의 헬멧에 깃든 나부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단편 만화 속의 닥터 페이트 켄트 넬슨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운명의 탑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해체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을 때에도 똑같은 감정이었음을 언급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켄트 넬슨이 살고 있는 운명의 탑입니다. 운명의 탑은 창문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존재하지 않죠. 그저 텅 빈 공터에 우뚝 서 있으며 닥터 페이트 켄트 넬슨과 그의 아내 인자 크레머가 살고 있는 안식처일 뿐입니다. 켄트 넬슨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거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그는 위대한 마법사이기도 하지만 명석한 조언가이자 예언가이기도 합니다. 켄트 넬슨은 운명의 헬멧을 통해 닥터 페이트라는 슈퍼히어로가 되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를 감지할 수 있었죠. Only then can you... No, I won't tell him about the League.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가 내다본 운명은 대부분 오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스몰빌 속 닥터 페이트는 굉장히 독특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Lois? What's she doing here? She shouldn't be in the middle of this. She is the key.
로이스 레인이 13달하는 예언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플래시 베리 앨런으로부터 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닥터 페이트의 운명을 내다본 예언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What is it? I had a dream. Barry Allen was right here. And he said to me, Lois Lane is the key. 영화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단편 만화책 속 켄트 넬슨은 마음의 안식을 위해 명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순간 악마 같은 존재가 나타나 블랙 아담이 세상을 지배한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게 되죠. 불안함을 느낀 켄트 넬슨은 호크맨 카터 홀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다시 규합해야 할 때임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블랙 아담은 새롭게 편성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호크맨이 살고 있는 저택으로 이동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죠. 영화 블랙 아담 속에는 만화책의 황금기인 골든에이지 시대에 활동했던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등장합니다. 블랙 아담이라는 영화를 통해 DC 확장 유니버스의 황금기가 찾아오기를 저 햄릿은 기원해봅니다. 자, 이렇게 영화 블랙 아담 속에 등장하게 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영화 블랙 아담이 더욱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시길 기원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블랙 아담 이상 햄릿이었습니다.